네, 용터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주 양평 지역에서 이번에 출마하시는 백종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여주 양평.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병국. 예, 정병국 의원이시죠? 예. 꽤 오래 했죠, 그 양반? 5선 의원에서요. 하하.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 5선이면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6선이 되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노릴 것도 같습니다. 지금 전략을 그렇게 지금 해서 부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뽑아주면은 국회의장 갈 수 있다. 예. 뭐 그런 전략 펴겠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도전장을 내미셨어요. 예, 백종덕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제 나서시려고 하고 그 경선을 어떻게 하세요? 경선은 지금 3자 경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일부터 예. 3자 경선.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중요한 시점에 나오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종덕 변호사님 모셨고, 자, 또 한 분. 네. 바로 권순정 실장님이라는 직함이 익숙합니다. 리얼미터에서 그동안 이런 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정세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신 여론조사를 네. 근거로 해서 우리 권순정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왔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인터뷰는 몇 번 했었는데 권순정 실장님 지금 직함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여론 분석 전문가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리얼미터 나오신 거예요? 지난 1월 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1월 말에 예, 그만두셨구나. 좋게 헤어졌습니다. 좋게 헤어졌어요? 네. 그래요. 뭐 멱살 잡고 싸워서 나왔다든지 뭐 절대 건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예. 네. 근데 왜 나왔어요? 기왕이면 네. 저 같이 하지. 이제 좀 많이 방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그러시구나. 6년 정도 있었으니까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삶, 경력, 음.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네. 권순정 실장님은 뭐 출마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전혀 없을 수 있는데 네. 누가 콜을 하진 않았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백종덕 후보님 그리고 권순전 전 실장님 모시고 지금 현재 선거 판세와 함께 네. 여주 양평에 이제 출마하게 되셨는데 백종덕 후보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덕 후보님은 변호사다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예. 그동안 어떤 변론 활동을 하셨는지 또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아도 될까요? 예, 저는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네. 여주에서 첫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주 양평에 아주 근거지를 두고 계셨군요. 예.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젊으시네요. 제가 지금 74년 47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뭐 어린 나이는 아닌데요. 어리다면은 근데 옆에서 보니까 피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리다면은 75년 이후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그래 아주 중후하지만 또 그렇다고 낙지 않은 네, 우리 백종덕 후보님. 그래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그 바른정당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과 함께 소멸하는가 했더니 미래통합당으로 예, 옮겨 그렇습니다. 갈아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1야당 후보로 정병국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정병국 의원이 뭐 강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 양평 이 지역에서 이 미래통합당의 세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여건인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본선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주 양평도. 보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예. 경기 전체로 보더라도 네. 4년 전에 비해서 네. 조금 더 민주당이 나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 2년 전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네. 양평 군수가 네.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네. 예. 네, 그렇고 예. 그리고 일단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대별이라든지 원래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대별로 많죠. 봤을 때는 예.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쁜 부분들이 있지만 2월 초에 언론에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하고 그러니까 두 당이 합친 거죠. 합보다 한
한 10% 중반대로 더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다자라든지 가상 대결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미래통합당에 누군가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요? 지금 정병국 의원이 말고- 거기 속해 있고요. 네. 저 양평 군수 삼선의 양평 군수를 역임한 그 김선교 씨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10%대 선이었고요. 네. 다자에서 예. 그 야중 이제 군수가 김선교 씨. 예. 1위로 나왔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 지지도라든지 네. 가상 대결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4년 전과는 다르게 네.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50%를 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겨야 돼요. 되려면은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군요. 우리 당으로 이제 그 출마하려는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구도도 그렇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당내 형성도 지금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병국 의원이 그 낙방할 수도 있습니까? 경선에서? 그쪽 내부의 판세를 봐도 지금 이제 그 군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네. 상당히 많이 딸리는 상황이어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성규 씨, 예, 김성규 김성규 씨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양평 군수를 예, 지냈다. 경쟁력으로만 본다면 정치적인 고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제외하고. 네. 그 예전에 가평도 이 한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가평까지 다 포함돼서 어. 그 상당히 그 넓은 그 넓어요. 지역을 하나의 지역구로 지금 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번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그 여주 양평으로 딱 분리가 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평은 어디 갔습니까? 포천에 포천에 포천하고 갔군요. 아, 거긴 김영우 예, 의원이 김영우 불출마를 선언했었던 네, 네. 네. 그쪽도 민주당이 상당히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 그렇군요. 인접해서 그쪽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좀 그 데이터가 좀 낡았네요. 사실 옛날만 해도 네. 양평 여주에서 이기면은 네. 다 이긴 거다. 포천도 그런 마찬가지고. 얘기가 있을 예. 정도로 예. 굉장히 여주 보수적이고. 양평이 민주당에게는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험지였습니다. 여전히 50% 이상이 50대 이상이 50% 이상이고요. 네네. 그래서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많이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50대를 민주당이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봐야 그렇지. 될 것 같아요. 예.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험지에서 아주 분전하시네요. 백종덕 변호사님, 백종덕 후보님.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양평하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송만기 씨. 송만기 씨 군 의원 말씀. 군 의원. 네, 네. 참 아, 군, 예전에 권양숙 여사님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다. 그런 시비에 휘말리기도 예, 저도 했었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권 여사님 말씀을 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 예전에 그 양반이 저 라디오 방송 진행을 했는데 프로 이름이 떴다 송만기였어요. 떴다 송만기. 송만기 이름도 모르는데 떴다 송만기라고 하니까 그 뒤부터 이제 그 이름이 잘 잊히지 않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백종덕 변호사님 한 분 한 분 좀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백종덕 변호사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세요? 양평이 고향이고요. 양평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시구나. 보니까 단월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나오셨고, 예. 용문고등학교 사실 서울에 있지만 경기도 그렇습니다. 양평의 그 용문고등학교. 예. 우리 이제 문자를 쓰고 네. 그 서울의 용문고등학교는 그럴문인가요? 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문고등학교도 저 김무성 씨 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누나가 거기 이사장인가 그래요. 네, 예.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런 것만 압니다. 예.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보니까 이재명 사람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예, 재작년 지방선거 때 네. 제가 도지사 캠프 선거대책의 대변인을 하면서 그러셨구나. 이제 인연을 좀 맺게 됐습니다. 오,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단 도당에서 이제 추천에 의해서 네.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도당의 좀 당직자분을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중에 이제 네.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사람으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좋습니까?
그 대변인을 하기 전에는 이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이제 TV 연예프로 나와서 나오는 걸 좀 보고 이제 네. 성남시에서 계속 이제 기사에 나오는 걸 조금 봤을 뿐인데요. 네.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고 예,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때문에, 예. 사실 정치 신인 아니십니까? 예, 신인이죠. 네, 예.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나오시니까. 예, 처음 나옵니다. 현재 그 선거 운동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그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고요. 예. 이제 시장도 지금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 출퇴근 인사를 하고 네.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지금 하는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권순정 실장님, 네. 지금 이런 코로나19 우리 네. 감염증 여파 때문에 사실 뭐 여주 양평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그렇습니다. 선거구가 네. 사실은 정치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악수도 못 하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아니 지금 엄중한 문자나- 시기에 선거 운동을 맞습니다. 하다뇨? 뭐 예, 이런 문자나 얘기가 SNS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공간은 선거라는 공간은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고 문자라든지 SNS를 지속적으로 지지층들에게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문자라든지 SNS 할 때 그런 어떤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 할 때 이제 접근을 할 때 좀 그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담감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인사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 보여요. 힘내십시오. 손 씻고 항상 마스크하고 다니십시오. 예, 뭐, 혹은 뭐 지금 마스크 어디서 네.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선거 운동하는 것. 맞습니다.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여주 양평은 아직 확진자는 다행이네요. 없습니다. 역시 다행이네요. 역시 예. 청정 네.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예. 엊그저께는 양평 지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신천지를 이제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다녀오신 분이 좀 이제 열이 있고 해서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양평 지역에 초비상이 걸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으로 판명이 돼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지금은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백종덕 후보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다니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재작년에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재작년 7월 달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임명이 된 이후에 이제 계속 뭐 행사 다니고 이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저를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이 지난 가을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된 상황이었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NS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길게 아침 출퇴근 인사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저 같으면은 제가 또 출마한다면 왜 그 손 세정제 있잖아요. 아, 딱 눌렀을 때 이제 손 세정제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사할 것 같아요. 네, 인간 세정제. 세상의 바이러스를 다 없애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요.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고 계신데요? 예? 뭘 또 적어요 또 그래. 나 예 이거 캠프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예.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나라가 좋아진다. 또 여주 양평이 좋아진다. 무슨 논리로 설득하고 계세요? 여주 양평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양평에서 태어나서 이제 양평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네. 이제 대학을 이제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최종 합격을 한 상황에서 네. 이제 여주에서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여주 양평을 제가 다니다 보면 네.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지역민들의 열망이 좀 큰 걸로 지금 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젊다는 것을 무기로 그 강한 추진력으로 그 지역의 오래된 현안인 이제 뭐 그 광범위한 규제를 지금 개선할 마음을 먹고 있고 지역민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현안은 이제 규제 개혁이죠. 규제 개혁. 여주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그죠. 뭐 수도권 정비
그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제한 그리고 이제 그 한강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해서 네.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고 또 뭐 군사 보호 구역도 있고요.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뭐 규제를 철폐하겠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규제를 이제 경기 동부권에 행해지는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행해져서 부당하다고 예컨대 느끼거든요. 뭘 못합니까?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업 유치도 전혀 못 하고요. 어. 대학을 유치하려고 해도 오염 총량제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니까 아니 이제 대학이 무슨 오염 유발 시설은 아닐 텐데. 글쎄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천에는 하이닉스라는 큰 이제 글쎄 규모의 말이에요. 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젊은 인구도 되게 많고 되게 도시가 활발하거든요. 근데 네. 여주는 이천하고 뭐 지형도 그렇고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주는 이제 뭐 기업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역 소멸 도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런 주로 상황이거든요. 1차 산업에 기반하고 있고 예, 그렇죠. 농업. 예. 음. 천철이 생겨가지고 예. 어떻게 뭐 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외부의 인구 유입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뚜렷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그 덕을 분위기가 봤다든지. 확실히 뭐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농업이 이제 주요 산업이다 보니 농민들에 대한 정책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농업으로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약도 필요해 보이는데 예. 네. 그 어떤 공약들도 있어요. 일단은 규제개혁단을 조직을 해서 규제개혁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제가 시도를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 법적인 제약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교통망을 좀 확충을 해서 그 외부에서 이제 좀 관광객들 유치를 하고 그리고 여주 양평은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과 산, 예. 또 문화유산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외부 인구 유입을 이제 많이 그 시도를 해서 그 지역민들의 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지금 이제 제가 특별히 주장하는 공약은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e스포츠. 익스트림 익스트림. 스포츠. 예, 이거 익스트림 뭐예요?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아. 드론, 그리고 그 수상 스포츠 그런 걸 포괄하는 그걸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 지금 여주 양평엔 그게 지금 모든 자연 환경에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법적인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살짝 걷어낸다고 하면 네. 그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들을 많이 이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 지역 계획을 가지고 공약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방자치 또 그 단체에서 또 담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시려 한단 예, 말이죠. 예. 국회 가시면은 나라를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정치를 하고자 이제 마음 먹은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왜 정치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냐 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 뭐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좀 뭘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나가서 좀 헌신을 해서 사회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회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더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이기도 하는데 예. 4대 강보는 어떡합니까? 지금 4대강 관련된 보호 해체 문제가 이제 특히 좀 보수당 쪽에서 이제 좋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좋은 입장이에요. 먹잇거리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을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주보 근데 이제 저기 낙동강이나 영산강, 금강에 있는 보호는 이제 워낙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을 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해체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주 양평에 있는 세 개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수질 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좀 합리적이신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해체를 반대하는 그 기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도 예. 그 뭐 환경 단체는 당연히 이제 뭐 이게 해체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농민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런 기류가 강하고 해서 여주에 있는 세계보 해체 문제는 좀 이제 신중히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 수질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뭐 해체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4대 강보가 사실 그 지금 사실 한강에서는 남한강 쪽에서는 뭐 크게 쟁점화되진 않지만은 맞습니다. 금강 상류 쪽이기 때문에 예. 하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지고 네. 심각해집니다. 금강, 네. 낙동강, 네. 영산강 쪽은 그런데 네. 그게 총선 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아. 다른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네. 코로나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 네. 우리 그러면 권순정 실장님, 네. 그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19 변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몇 달 동안 쭉 보면은 이미 2018년도 네. 6.13 지선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보수 야당의 공세가 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치 네네. 공세가 그 과정 속에서 진보는 민주당 쪽으로 보수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상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네네네. 특히나 지금 이제 전국적인 선거에 전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에 흔들리다기보다는 각각의 핵심 지지층은 거의 10명 중에 7명 이상. 네.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은 약간 떨어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 중에 7명 이상 정도가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 긍정평가하는 층 중에서. 그래서 이미 그런 핵심 지지층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에 흔들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경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어떤 여론의 반응을 보면은 네. 오히려 코로나를 둘러싸고 이 야권의 공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진보층의 결집도 역으로 역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대구 지역에 확산하는 과정 속에 거의 팬데믹 쪽으로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어떤 불안감과 우려감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자체가 정부 여권에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전체 판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네.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층이 시간이 갈수록 결집하게 되면은 지금 대략 한 10% 포인트 격차로 벌어진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격차는 더 좁혀지고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슈 환경들 그리고 선거 프레임들 또 야당 심판론 또는 이제 정부 심판론 이런 것들을 변화를 보면은 네. 예전에 몇 달 전에 비해서 정부 여권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통합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예, 사실. 예. 두 당의 지지율 합보다도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오히려 민주당은 40% 초반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역구의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4년 전에는 사실상의 국민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었습니다. 네. 지역구에서도 한 10% 중반으로 평균을 갉아먹었고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거의 민주당보다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주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4년 전에는 갉아먹어서 뺏겼던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아. 구도상에서도 사실상의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렇게 봤을 때 호남 쪽 같은 경우는 호남의 28석 중에서 4년 전에는 단지 3석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지금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거다든지 그쪽 지역의 민심들을 보면은 거의 최소한 25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에서 4년 전에 110석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서 130석에서 140석 정도를 할 수 있고 우리 백종덕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 필요합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싫어할 텐데. 지금 우리 당에서도 명분하고 실리 이걸 어떤 걸 택할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상황이라면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리면 예, 실리를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종덕 후보님의 의견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그 실장님, 네. 권순정 실장님, 네. 비례정당 창당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분명히 뭐 진중권류의 인간들이나 뭐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거 봐라, 네. 뭐 그렇게 선거법 바꾼다고 해놓고 니들도 똑같이 미래통합당처럼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저는 조금 이제 백 후보님하고 생각이 약간 달라요. 네, 지금 이게 연동형 이제 선거제로 바꾼 것들이 지금 1, 2년에 네. 정치공학적으로 각 정당의 개인적 이해를 가지고서 바꾼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거의 한 10년 동안에 비례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표를 방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얻은 만큼 의석을 가지고 가는 대표성의 확대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사실상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준연동형 이 의석수를 결정되는 방식 자체가 네. 상대방 즉 미래한국당의 의석수하고 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크게 플러스 요인들이 몇 석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일당이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세를 보는 눈은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일당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비례정당 없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은 이후에 두 개의 정부를 바꿨습니다. 지방부 정부도 바꿨었고, 그렇지. 그리고 행정부 권력도 바꿨어요.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을 바꾸면서 태형적인 보수 세력들을 정말로 물리쳐야 되고 그것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진보 진영의 시대 정신과 그러니까 민주당 또한 시대 정신을 하고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 세력들의 시대 정신도 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의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일단은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해결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례정당 안 만들어도 일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말씀인데 사실 그런 말씀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가요?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비례정당 만들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면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기 때문에 네. 희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네. 선거제를 바꾸기 전에 20대 총선에서의 비례 나눠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 한 9석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을 뿐인데 크게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걸 놓치더라도 일당을 저는 민주당 자체 일당을 할 수 있고 그 의석수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 때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보다 만들지 않고 정의당한테 갔을 때 정의당 늘어나는 것이 더 크고 민주진보 진영의 의회 블록을 전체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정의당과 함께해서 전체적으로 블록화된 시각에서 그 비례정당 문제를 좀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지 않게 하고 네. 결국 이제 뭐 굳이 이 표가 간다면은 정의당에게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그래요. 예, 광명 정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완전히 몰아주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아예
아예 만들지 말고 정의당에게 그 표가 가게 하자고 하는 좀 급진적인 그 제안을 최근에 했는데요. 근데 지지층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비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지 말란 얘기인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역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스플릿 투표를 유권자 수준에서의 교차 투표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뭐 제가 봤을 때 총선 때까지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네. 깃발을 들어서 그 당을 만들면은 네, 전 참 여기서 이 교통 정리가 안 될 것이다. 맞아요. 진짜 뭐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라 할지라도 욕망이 다 다른데 네. 또 각자 내세우는 명분이 다른데 결국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그 비례 정당들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을 표방하고 나서는 비례 정당들이 많아지면은 교통 정리가 안 되면은 맞습니다. 이러면은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백부의 말씀이나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손혜원 의원을 상당히 존경하고 윤건영 전 이제 국정사실장도 존경하는 사람인데 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완전히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가 50일도 안 남았어요.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 잘된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염려가 되는데 다만 또 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도 그 말하자면은 조국소 프레임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네. 그 심지어는 저 김남국 변호사 조국 백서 만든다고 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것 때문에 강서갑에서 경쟁도 못하고 사실은 그 지역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좋다. 그 민주당은 그렇게 저기 조국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난 정당으로서 네. 지역구에서 선전하고 조국 프레임을 들고 검찰개혁 프레임을 들고 보다 선명하고 보다 더 말하자면은 이 전선이 명확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그러나 결국 민주당과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비례정당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저쪽의 미래한국당과는 개념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니 이거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알고 시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시각입니다. 제가 그런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정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는 저는 나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예. 봅니다, 저도. 근데 예.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의병 위성 정당을 만드는 흐름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흐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도 세 군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갈 수도 보수 언론의 공세에 따라서 갈 수도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글쎄요, 저는 존경하는 김영 씨의 예.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종덕 변호사님. 저는 뭐 현실주의자라서요. 네. 예. 어쨌든 이게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아서 다수당을 뭐 저쪽에 뺏긴다. 비례 사실 악몽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게 예. 유일한 이유다.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났을 경우에는 역사에 큰 좀 과오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명분도 중요한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의석수를 좀 더 뭐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9석이라도 권순정 실장님의 분석에 따라 예, 저는 적절하다고 9석이 생각합니다. 저는 플러스되더라도. 시기를 몇 달만 단지 한 두세 달만 뒤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11월 달, 12월 달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임했는지 그런 시계를 돌려 봤으면 싶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제 비례민주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 애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 군데로 갈리면 어떡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뭐 당에서는 개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번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덕 후보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실장님은 그러면은 그 조국 백서에 참여하시기로 하셨어요? 참여할 그 제안이 최민희 전 의원으로부터 왔었는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이다 보니 네네네.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 지향성이나 의견과는 별개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절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예. 지필진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물론 한 이제 거예요. 착오로 인해서 예. 그런 과정들을 실무진이 처리하지 못하고 보조 자료를 넣어서 네. 낸 사고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착오를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참여를 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낸 거죠. 일부러 총선 때문입니다. 보수 야당 공세의 일환입니다. 정정보도도 예, 보수 언론의 예, 정정보도도 안 했습니까? 그럼? 정전 보도도 안 했습니다. 아유, 예, 정정보도를 하면 조선일보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농민 기본소득을 예. 고안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마 과장된 부분은 있고요. 아이고 나라면 내가 했다고 그러지 뭐 굳이 그렇게 또 그 겸손하게. 여주 양평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기여를 한 건 맞고요. 재작년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이제 도입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이제 여주 양평에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좀 뭐 시범 지역이든 뭐 우선적으로 실시되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 이제 여주 양평에 각 한 두 차례씩 이렇게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형성을 많이 시켰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이 만약에 시행됐을 때 이게 우리 농가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 또 변화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네. 농민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우리 정부 정책에서 이제 후순위 계속 밀려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계속 희생을 많이 당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상당히 피폐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여주 양평은 이제 도농복합 도시라고 해서 이제 농민 인구가 약 2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부인 아버지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피부로 느끼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봐야 뭐 논밭 몇천 평 지어봐야 이게 1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빚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예전에 이제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교육시키려면 이제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땅을 팔아서 또 빚을 변제해야 되는 아이고. 그런 악순환이 많이 벌어지고 했었는데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제가 착안해서 어쨌든 농민들을 위한 뭔가 좀 획기적인 이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처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이죠. 농민 기본소득이 정책이 시행이 돼서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이런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5만 원, 6만 원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정도로 해서 그 혜택은 아닐 건데 이제 앞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촌에 지금 뭐 노령 인구화가 돼서 젊은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는 이제 젊은 인구 유입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요. 한 달에 5만 원. 근데 이제 원칙적인 농민 수당, 농민 기본 소득의 모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부부가 같이 농사 짓으면은 그죠. 그냥 지금 이제 농가당 이렇게 지급하는 농가당?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당.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농가당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 소득을 지금 실시하려고 예산도 지금 많이 책정을 한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안에 농민 개개인 내게 지급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농촌에 사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대 얼마 정도 지원해야 이게 농가 기본소득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적어도 한 달에 개인에게 한 2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된다고 하면 개인에게. 예. 그러니까 부부면은 40만 원 정도 40만 원이고 예. 뭐 만약에 뭐
두 자녀가 같이 농사 짓는다고 한다면 두 자녀가 같이 농사가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네. 한 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허경영 씨는 몇백만 원 준다고 하던데? 아 글쎄 말이야 너무 근데 뭐 민주당은 너무 짜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뭐냐면 경제적인 이제 경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그냥 기본소득을 근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게 이제 뭐 지역에서 쓰여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화폐와 결합이 돼서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면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주면 여주, 양평은 양평. 만약에 여주의 농민 기본소득이 1년에 이렇게 뭐 좀 확대가 돼서 네. 500억이 지원된다고 하면 예. 500억이 다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500억이 그 여주시에서 다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다 많은 그 혜택이 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경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뭐 지금 한 해 지금 1조 정도 그 받는데 그렇죠. 뭐 5조로 올려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5조도 너무 모자란다. 뭐, 뭐 트럼프는 그러고 있는데 전 그래서 미국한테 네. 경기 지역 화폐로 5조를 주면 어떨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전에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기본소득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제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 완전 기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맹아의 형태로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실상 이제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네.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소득제를 확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고려를 하고 이제 미시적으로는 좀 경제 활성화를 접목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농민 기본소득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예. 더 확대할 뭐 입법 계획도 있으세요? 농민 기본소득을 더 확대하되 나아가 이제 그 농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온 국민. 예 그렇죠 기본소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백종덕 후보님은 예. 국회의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 전 국민 얼마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일가족이 그 어쩔 수 없이 막 자살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구당 적어도 한 60에서 80 정도만 지급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가구당? 이제, 그렇죠. 그건 이제 압류금지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뭐 압류 취지 못하게 만들고 적어도 뭐 60에서 80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될 거니까 나아가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뭐 그 이상의 돈을 또 벌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좀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가지. 이런 상황은 좀 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물어볼 그게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네. 이제 도입을 하자. 이것이 이제 경기도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내가 세금을 내면 또 다 지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가 낸 세금보다 이제 조금 덜 지급받는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봐서 한 15%, 20% 정도에 국한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분들만 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되고 네. 그 이외에 80%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그 이상을 돌려받기 때문에 예, 이게 조세 정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예, 상당히 좀 뭐 그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그 어려움은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아, 기본소득 전도사가 이제 국회에 가려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백종덕 후보님 보면은. 아, 예, 뭐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음. 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주도하고 의제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이라도 이제 이런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본 사람이 국회 가야 뭐가 돼도 되지. 예, 맞습니다. 뭐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이 나면 그 세금 네. 뭐 아무한테나 막 퍼주냐고 이런 헛소리나 한다고요. 아이고 참. 그 일부분이 이제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면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이게 경제 선순환도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혜택 많이 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되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엊그저께 나온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경기 지역 화폐가 그 동네 골목 상권에서 소비된 게 80%가 넘는 걸로 나왔고 와. 도민들도 6 내지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에서 7명 정도가 이건 잘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잘하고 또 박수를 받으면은 이거 좀 도입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꼭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림과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 이번 총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중국 탓 그리고 여당은 신천지에 대한 어떤 뭐 신천지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신천지가 지금 방역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공세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 어떻습니까? 중국 탓하는 지금 야당의 전략은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초반기에 그 정도 정치 공세의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높여졌고 정청류가 이미 이제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 대구에. 예.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시고 예. 전 국가적인 자원들을 다 투여해서 막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꺼냈던 중국 사람들 막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계속 프레임 공세를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 국내가 이렇게 저 창궐해지고 있는 마당에 맞습니다. 이런 일단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같이 어려울 때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이념 성향으로 본다고 한다면 진보 보수보다는 중도에서 그러니까 정치 국회에서 많이 싸울 때 이제 그런 싸우는 데에 대한 피로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층이 중도층인 것처럼 네네네.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고 신천지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1번 환자를 전후해서는 네. 사실 거의 20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31번 환자를 전후해서 신천지 이 부분들의 어떤 비밀성, 폐쇄성으로 인해서 확 퍼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오늘 1,200명이 됐나요? 확진자 수가 네네. 늘어났기 때문에 개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천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사태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여당의 생각들 그리고 여당 지지층의 생각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들을 어떤 뭐 신천지라는 그 이름 하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만 공세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권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방역에 협조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도 네. 이런 방역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정부의 성과를 많이 내지 않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예. 어떤 종이를 어떤 빨간 딱지를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나가 봤을 때 정치 공세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총선에 상당히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제 19건과 관련한 야당의 왜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냐라는 식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백종덕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원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야당에서 뭐 공격을 하는데 그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이게 그 중국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그 창궐하고 확대됐을 때 그 전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130개국에서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다 이렇게 네네네.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조금 더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입국 금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진작 검토를 한번 거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지금 그 입국 금지 제한 조치는 입국 금지는 아마 그런 정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이고 또 지역에서 또 그 중국에게 왜 큰 소리 못 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이죠.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또 보수 정당 관계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왜 미국한테 한 마디도 못 하냐고. 맞습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네. 이중자 때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말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우리 지금 코로나 19가 뭐 선거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네. 이미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자면 이미 정당 판세가 나와 지지층이 있습니다. 판세가 다 나왔다. 예, 이 이미 판세가 4월 15일까지 굳어진다고 보세요, 권순정 실장님. 일단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단은 힘들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네. 각각의 구도가 분명해지는 상황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큰 변화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대로 지금 네. 민주당이 한 40% 가까이 네. 그리고 지금 통합미래당이 아니 미래통합당이 네. 저 어렵네. 미래통합당이 한 30%대 네. 뭐 이런 그 큰 구도 속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시고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상도 지역이 최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어, TK와 또 TK가 TK는 다른데. 어렵습니다. 예? TK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은 예, 대구 경북은 대구에서 지난 네. 20대에서 김부겸 이제 전 장관하고 홍일학 네. 무소속 이제 민주당에 입당했죠. 네. 두 분이 되셨는데 예. 홍일학 이제, 의원은 저는 사실상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무소속이었어요 그때 당선됐을 때가. 근데 입당을 하셨지만 예. 김부겸 이제 전 의원 역시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TK는 저는 거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냉정하게 여러 데이터라든지 어떤 전국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PK는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4년 전에 비해서는 더 낫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40석 중에 예. PK에서 이제 부울경에서 8석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대부분을 이제 새누리당이죠. 그때는 네. 가져갔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8석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TK에서 네. 두 사람이 당선됐는데 네. 플러스 2는 넘어갑니까? TK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김부겸 16 의원하고 홍일학 의원이 너무 안타깝지만 네. 안 됐을 경우 네. 부산 경남에서 이게 네. 말하자면 이게 보완이 되냐 이거죠.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석, 그러니까 지금 PK가 어렵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때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해서 지금 8석에서 저는 10석, 12석까지도 바로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이제 TK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0 또는 0 또는 플러스 2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네, 민주당이 대승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호남에서 28석 중에서 거의 25석이면 16대에 비해서 플러스 22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충청권에서는 20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충청권에서는 27석 중에서 네. 이해찬 무소속 의원을 세종까지 포함해서 13대 14로 한 석 밀렸습니다. 네, 지금 네.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한두 달 충청권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이쪽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고 20대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원은 사실 그때 한석을 했기 때문에 강원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경기 쪽에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 지방선거 때 압승한 거 아닙니까? 네. 압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그보다 더- 못합니다. 예? 지방선거 때의 기준, 그러니까 2년 전에 2018년 기준으로 이번 총선을 경기도에서는 볼 수는 없고 예. 20대 기준으로 보는 국회의원 선거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 보면은 그때보다는 경기도가 보수 야당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 서울 지역이 뚜껑이 안 열렸습니다.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거기에다가 서울 지역의 지금 민심이 민주당 쪽에 좀 약간 나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왜? 서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그러니까 경상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고 보수적인 흐름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센 지역,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세가 더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을 찾고 있거든요. 서울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들 또 이제 검찰이라든지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 지속되었기 때문에 네. 민심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 민심을 이제 끝난 상황 바로 이제 총선 때까지 대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변동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본다고 한다면은 20대에 보아서는 최소 저는 한 20석에서 최대 35석까지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123석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110석 지역구만 했었는데 네. 130석에서 145석 그리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17석에서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것이 한 6, 7석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은 홀로 가반을 넘길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얘기는 예. 우리 권순정 시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비례 이게 정당이 없이 그렇게 네. 뭐 비례 정당이 있어도 과반은 어렵다. 네. 뭐 이런 근데 평가들이 이제 많았는데. 예. 지역구에서 호남 정도는 거의 확실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영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틀어져서 조금 적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아주 근소하게 한두 석 차이로 네. 저는 다소 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 방송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시영 실장님이 이제 매주 하시거든요. 박시영 그런가요? 대표님. 예. 네. 박시영 말이 더 신뢰가 간다. 이제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권순정 실장 말이 더 신뢰가 간다. 비례정당 없어도 뭐 심지어는 그 과반 이상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의견이 더 신뢰가 가는지 이름만 올려주세요. 네. 그래요. 자, 백종석 변호사님. 지금 여주 양평 지역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하고 양평은 여주는 남한강 남쪽이고 또 양평은 남한강 북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남한강 줄기이긴 한데 예, 조금 예. 더 이제 북쪽입니다.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여주와 양평은 철도만 하더라도 성남 가는 기차, 청량리 가는 기차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예. 저 양평이 그러니까 여주 양평이 인접한 도시이긴 한데요. 저는 양평이 고향이긴 한데 이게 양평 쪽에서 이제 상봉동이나 동선을 통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이게 여주 쪽으로 넘어갈 일은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권은 좀 많이 달라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적은데 그것이 이제 도로망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37번 국도를 이제 일부만 지금 4차선으로 돼 있고 일부는 지금 안돼 있어요.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곧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백종덕 변호사님이라면 이런 공약을 낼 것 같아요. 보를 다 없애고 수상 택시로 서울까지, 용산, 마포까지 시원하게 달리겠다. 뭐 이런 거 어떨까요? 허경영당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인가? 아니 근데 하나만 이게 생각난 김에 허경영당의 지금 공약이 굉장히 먹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층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허경영당에다가 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는데 아니 정말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국민의당보다 정당 득표를 더 국민의당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3%는 안 넘겠죠. 네. 우리 여주 양평에도 지금 그 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세 분이나 됩니다. 국가 배당 혁명 배당금당. 배당금당.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정 실장님도 상당한 그런 그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데 솔직하게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와 수가 없죠. 누가 집계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시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권순정 실장님은 너무 희망적이다. 이런 좀 평가가 있어요. 너무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 선거는 아닙니까? 이제 지지층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쭉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도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를 쭉 누적적으로 보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표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기초해서. 예, 대충 랩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로 데이터까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라든지 비례의원 이제 정당 득표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난 20대와의 그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보수당한테 그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완전히 밀릴 정도는 아니고 가까스로 1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스플릿 정의당하고 이제 민주 진보 블록을 의회에서 형성하는 그런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과반을 하게 되고요. 네네. 완전히 이제 일단 전략적으로 유권자 수준에서 정의당 쪽으로 이제 정당 투표에서는 교차 투표 또는 스플릿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당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네. 두 당을 합치면은 네.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명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과 함께 민주진보의 의회 권력 내에서의 어떤 블록이라든지 그런 접근법을 조금 사고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우리 하나만 권순동 실장님께 더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네. 선거 전략을 완전히 지금 잘못 짜고 있다라고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겁니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통합을 해도 그 예.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정치 공세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와 민생의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거의 1, 2년 동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마찬가지고 네. 정치 공세만 했었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치 집단들을 최종적인 순간에서 표로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두 번째로는 데이터상의 부분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될 것입니다. 네. 즉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약하게 그러니까 잘못하는 편이다. 약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보통 부정평가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걸로 생각이 마련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에 불과하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10명 중에 2명씩이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10명 중에 7, 8명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선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백정도 후보님 예. 이런 정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판단하세요? 권순정 실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뢰감이 가고요. 네. 제가 그 여주 양평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합당된 이후에 원래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거기 안 찍고 나 아예 그냥 뭐 민주당을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래요? 공공연히 좀 도는 물론 그게 뭐 다수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하거든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뭐 기왕이면 보수가 통합돼야 그럼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뭐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라도 있다. 이게 그동안 보수가 믿어왔던 어떤 상식적인 그런 판단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지만 유권자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고 네. 기존의 자유한국당에서는 반감이 심했던 사람들이 상당수인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태극기 부대로 이제 대별되는 이런 사람들 역시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빠져나갔지만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는 개혁적인 보수색의
정말로 자유한국당과 통하는 과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 해보면은 비전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통합당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비전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는 아니지만 네.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실장이 아니라 본부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 교정을 안 시켜드렸냐면은 네. 실장이 훨씬 더 정감이 있어요. 정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훨씬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백정덕 후보님.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권순정 실장님 분석을 예. 기반으로 해서 정병국 그 양반이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5선의 현역 의원이란 말이죠. 뭐 나름대로 5선이 가벼운 5선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이제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갔을 때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갔고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다시 합류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던가요? 우리 여주양평 같은 경우 이제 정병국 의원님이 이제 그 통합을 주도한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거든요. 통합미래당.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정병국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네. 반면 이제 정병국 의원에 대한 이제 그 교체 여론도 좀 오래 했다. 네. 이런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음. 정병국 의원이 이제 뭐 그 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는다고 하면 1대1로 대결해도 충분히 뭐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정덕 후보님이 예, 그렇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예, 정병국 우습다. 아니고 우수를 정도는 아니고 우스운 건 아니고. 예. 근데 너무 유순하신 것 같아요. 당내 네. 경선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후보가 돼가지고 정말 본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싸우려면은 정말로 선명성 있게 치고 나가고 정말 눈빛이 그러니까 문정부를 위한 눈빛이 번뜩번뜩 거리셔야 되는데 너무 좀 이게 유순하신 거 아닌가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아닙니다. 뭐 제가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네. 예, 제가 그 뭐 일례를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예. 그 경기 남부 경찰청장 그리고 분당 경찰서장을 제가 고발 직접 한 당사자이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핫하다 못해 정말 이게 뭐 그때는 완전히 타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서 변호인으로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예, 그렇습니다. 나섰고요. 제가 그리고 또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사건이 많았어요. 어떤 사건 맡으셨어요? 저는 그 사건에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뭐 지역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거 전에 이제 김영환 씨나 김부선 씨가 이제 너무 근거 없는 뭐 이런 김부선 사건. 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네. 참여를 해서 같이 고발을 한 거고 그때 재작년 11월 달 경우 그때는 이제 지사님 이제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참고인으로 한 60여 명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수사 이제 강압 수사 비슷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경기 남부 경찰청장. 예, 그때 먼저는 이제 분당 경찰서장하고 이제 수사 라인. 유현철. 예, 유현철 경무관이죠. 예. 그때 고발을 하려다가 뭐 하려고 했지만 이제 당의 만류에 의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중단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별도로 제보를 받아서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랑 이제 분당 경찰서장을 이제 고발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그 사건은 그 이제 허경열 그때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었죠.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소권 없음으로.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금전적인 수령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사건. 예, 이제 처벌할 수 이 사건 말고 이재명 지사 사건 말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 예, 예. 별건으로 해서 고발했는데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그 예. 경찰 공무원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다라고 근데 아마-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그 조사를 받으니까 네. 자기가 이제 도청을 항상 당하고 있다는 이런 환상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지사 쪽
사람. 쪽 사람도 아니죠. 뭐 그냥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분을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 그렇게. 결국은 그거죠. 아, 결국엔 그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네. 우리 저 형사소송법 383조랑 이제 지사님이 그 공직선거법 251조 행위 공표 부분이 이제 명확성을 반한다. 네. 헌법소원 제기를 해서 이제 어떤 그 본안 판단을 지금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사건도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제가 헌법소원 제가 제기. 야,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진짜 신임 많은 변호사네. 뭐, 예, 그래서 뭐, 애칭을 그냥 뭐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수호천사. 지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2018년에 예. 이재명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그렇죠. 별명이었습니다. 네.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는 뭐 진짜 뭐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작새들이었다고 보는데 뭐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둘 다 조류인 것 같습니다. 똥파리나 공작새나. 예. 똥파리가 아니, 조류인가요?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랬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좀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이재명 지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돼도 되고 그랬는데,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른 척, 혹은 뭐, 예, 못 본 척. 예. 근데도 계속 이재명 지사한테 의리 지킨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뭐 일하시는 걸 좀 봤어요. 네. 근데 그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뭐 불도저 스타일로 밀어붙이긴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관계를 이제 저도 이제 쭉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네. 이건 사실이 아니다는 뭐 이런 결론이 섰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어떡하셨을 거예요? 사실이었다고 네. 하면요. 이재명 같이- 지사님의 근데 그거는 그 비위가 있었다.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글쎄요. 근데 하여튼 뭐 열심히 따져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김부선 건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좀 배울 만한 점이 이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항상 이게 그 긍정적인 이런 기운을 잃지 않으시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가장 파이터예요. 최고의 맞습니다. 파이터야. 네, 맞습니다. 싸움을 즐길 줄 아는 양반이. 네. 네.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되지. 예, 즐겨야 네.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저기 3심 대법원 예. 지금 코앞인데 언제 판결 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거는 이제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이제 알 수는 없고요. 네. 제가 뭐 1년이 더 지날 수도 있고요. 너무 지금도 이미 늦어졌잖아요. 이미 3개월 지났잖아요. 내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훈시 규정으로 보아서 뭐 그거는 이제 거의 안 지키지는 않고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뭐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큰일 나거나 또 안 지킨 선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어떤 결정에 어떤 뭔가를 좀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지 법조인으로 유리한지. 봤을 때, 네, 불리한지 유리한지 법조인으로 봤을 그러니까 오로지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 그리고 뭐 법리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이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왔다가 예. 항소심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한쪽 사장 부분에 변경에 뭐 이런 사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새로운 사이에.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이제 1심 재판 거의 뭐 99%가 그렇게 가거든요.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 이제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 극히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당선 무효용을 선고를 했다는 거는 도저히 뭐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2심 결과가 또 빨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더 볼 것도 없다. 그냥 이거 무죄니까 1심 인용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다들 벙쪘죠. 네. 너무 놀랐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판결이 언제 나오더라도 뭐 그러면 결국에는 2심 파기환송으로 갈 가능성이 예,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백종덕 후보님한테는 예.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을 그냥 뭐 지금은 이제 백위원장 뭐 이렇게 백위원장. 백위원장. 정도가 이러진 않고요. 백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 뭐 제가 이렇게 뭐 연락을 자주 하거나 이런 성격은 못 되세요.
아니 좀 더 그 친밀하다는 걸 좀 드러내셔야 도움이 되지. 이거 아이고. 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서 또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찾는 이름 백종덕. 예. 만약에 저기 백종덕 그 예비 후보께서 국회의원 되시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좀 긴밀하시겠어요? 예,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가 좀 배울 점이 많은 이제 정치인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예를 들면 생각을 하고 그 있기 지역에 때문에. 현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예, 좀 도와주십시오. 원외 지역위원장 할 때도 그 뭐 양평군이나 여주시가 이제 도에 이제 예산을 많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네. 경우에 이제 제가 뭐 좀 역할도 해서 좀 네. 예산도 좀 이렇게 배분되도록 이렇게 한 아, 적은 그런 뭐 걸 여러- 얘기해야지. 그런 걸. 예? 예, 뭐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여주 양평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 좀 약하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순둥이 뭐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주민들도 말 잘하고 막 대중을 휘어잡고 이런 정치만이 훌륭한 정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예, 우리 백종덕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설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기본소득 이 부분들은 정말로 끈질기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반드시 퇴행적인 보수 세력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 정치, 지역 정책에 머물지 않고 국회의원은 그 개개 하나가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퇴행적인 보수 세력을 정말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백종덕 변호사님 보면서 느낀 거는 빈말은 안 하는 분이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이 없어. 사람이. 예, 자기 쇼잉을 너무 못하시는 것 예, 같아요. 정치인이 과장이 예, 필요 없어가지고. 저도 제 스스로 좀 불만이 그겁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어서 네. 아니 뭐 다니는 곳마다 뭐 해주세요 그러면 해드려야죠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이제 내세워서 표시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부분.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 내일부터 시작되나요? 예, 내일부터. 3일 동안인가요? 예, 27, 28, 29일 날 3일. 네.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예, 지금 뭐 조직 잘 가동되고 있고요. 예, 이길 것입니다. 전화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원들한테 제일 마음에 사는 것은 이제 본선 경쟁력이겠죠. 자신 있으시다면은 그 본선에 가서 맞붙을 예상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과 혹은 뭐 그 사람의 공격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게 아마 좀 선거 전략상 도움되지 않겠는가? 내부 경선에서 이제 맞네요. 추진하기보다는 예. 네 맞죠, 실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부 경선에서는 네. 퇴행적인 보수 세력을 까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이없는 부분은 메르스 때 그렇게 완전히 망쳐놓고 말이야. 맞아요. 반성이나 해놓고 뭐 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야지. 아니 지금 자기들이 그 한 짓이 뭐 어떤 것이었는데 뭐 한두 사람 뭐 나빠졌다고 내가 저기 만나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에 수뇌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국 금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정치 공세예요.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한 2, 3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정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도 가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물론이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진도가 못 나갔어요. 네. 굉장히 불행한 정부입니다. 사실. 네, 의회 권력을 정말 바꿔야 돼요. 예. 네. 시작부터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양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압도적 승리를 하더라도 하여간 한쪽이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다. 저 이렇게 예측하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니, 쪽으로. 그런 희망 말고 네.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다만 이제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 분들한테 할 얘기하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얘기는 지지층 분들도 들어주셔야 될 것은 되게 엄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주 양평에 이번에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예비 후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권순정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행적 보수 세력의 척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제가 신림동에 고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 공부 못했습니다. 예, 가물이 봐도 거짓말쟁이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무슨 꿈에 불과한데 이게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보고 예, 공부를 못했던 적이 스트레스에 공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래도 아랫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써서 그래도 가기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혀 사실 뭐 엉망이었고요. 그 부분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잘 따를 것이고요. 물론 보수 진보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이 집권을 해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 양평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수십 년 동안 이제 집권한 보수당의 잘못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 양평에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20년 정체를 끝내겠다. 20년 정체를 끝내겠다. 이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20년 정체는 뭐 정병국의 오선한 20년 어떤 인가요? 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백종덕과 민주당이 이겨야 여주 시민, 양평 군민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거셨는데, 자, 그래요. 백종덕 후보 앞으로 잘 되실지 4월에 선전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순정 실장님도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희망 섞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만큼 분석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민주당 지지층 우리 사람들한테 절대 퍼뜨리지 마시고요. 예. 상황은 엄중합니다. 예, 그래요. 예. 선거 전략상으로는 예. 좀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말로 경각심을 갖는 게 투표해야 됩니다. 네, 큰일 네. 납니다. 안 네. 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용터뷰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예비 후보 그리고 우리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